안녕하세요. 힐링 이모션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저자는 에드워드 L. 대시, 리처드 프레스트입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결과만을 강조하는 외적 동기부여. 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한 친구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평범한 부모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친구는 대학 학자금 설계 전문가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도움을 받기로 했다. 좋은 인상의 열정적인 전문가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가족의 목표와 자산 상황을 점검해 나갔다. 그는 각종 조사 양식을 채워주면 많은 돈을 절약할 방법을 찾아준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 정당한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 가족에게는 여유 자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정이 나왔다. 전문가는 신탁 자산 일부를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이 보험 영업도 겸하고 있으니 시어머니 명의로 연금보험을 개설해 자산을 분산시키면 된다고 필요한 서류를 일사천리로 작성했다. 그리고 가족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되었으니 한마디 하겠다면서 보험 비중이 적은 편이니 적당한 생명보험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부부는 자산 일부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의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에 판단력이 흐려졌다. 결국 부부는 수수료로 $200나 지급하고 말았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친구 부부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 전문가는 대학 학자금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은 수수료를 노리고 접근한 보험 영업사원일 뿐 학자금 설계는 부업이었다. 친구 부부를 호구로 보고 마음껏 이용한 것이다. 그는 정부와 대학의 장학재단 관계자를 사칭하고 부부의 마음을 산 후 의도했던 장기보험 계약을 따냈다. 결국 부부는 보험 계약을 파기했지만 수수료 $200는 판단을 잘못한 대가로 날려야 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판매업의 동기부여 수단인 금전적 보상, 이 경우에는 보험 체결 수수료의 기본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매가 전부가 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속임수나 사기라도 동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다. 외적 통제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름길을 택하게 한다. 네.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판매업의 동기부여 수단인 금전적 보상, 이 경우에는 보험 체결 수수료의 기본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매가 전부가 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속임수나 사기라도 동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다. 외적 통제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름길을 택하게 한다. 외적 통제는 내면의 동기가 가져다주는 행복한 경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띈다.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험, 내면의 동기에는 외적 통제와는 전혀 다른 측면이 하나 있다. 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다. 바로 활력과 헌신, 초월이다. 로버트 헨리가 말한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태다. 문학 작품이나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고양된 인식이나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런 경험을 강조해 왔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티미하이는 이 경험을 몰입 상태라고 부른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이 산산이 깨어져 사라지고 강렬한 흥분에 휩싸여 그 과정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또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견디지 못한다. 테니스 선수, 외과 의사, 작가, 화가, 무용가 등이 몰입 상태를 경험하곤 한다. 강렬한 몰입을 경험하면
우리 삶은 한 차원 높아지고 즐거워진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심이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몰입 경험은 외적 통제가 낳는 단조롭고 힘든 일과는 전혀 다르다. 나는 늘 내면의 동기부여를 경험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왔다. 장미꽃 향기를 맡고 퍼즐 조각을 맞추고 나뭇잎 사이에서 춤추는 햇살을 바라보고 산 정상에 올라 희열을 느끼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가치 있는 경험이 아닌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삶은 아예 삶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하고 싶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경험에는 관심이 없다. 최근에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이야기했듯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손익계산, 즉 비용과 효용의 비율로 평가된다. 따라서 개인적인 인간관계처럼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들조차 도구적 이성의 검은 장막 아래 들어가 버리는 애석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활력 있게 사는 것도 좋고 호기심과 열정을 갖는 것도 좋고 몰입하는 것도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이죠?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를 원한다. 그들에겐 감나가는 그림 작품이 중요하지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화가가 고양된 상태였는지는 관심이 없다. 시험 성적이 좋으면 그만이지 학생이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직원들이 직업적, 개인적으로 성장하든 말든 관심받기다. 물론 동기부여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내면의 동기부여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다 해도 내면의 동기부여와 외적 통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밝혀보기로 했다. 내면의 동기가 있으면 뚜렷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학교나 가정, 직장, 더 나아가 사회에서 내면의 동기를 옹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로버트 헨리는 직감적으로 내면의 동기가 모든 진정한 예술 작업의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말이 문제의 실마리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는 학교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의 성패가 동기부여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니 말이다. 어떤 아이는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지루해하다 못해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한다. 학습의 동기부여 문제는 내면의 동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다행히 학습, 수행, 적응 등 교육의 결과는 측정할 수 있는 데다 신뢰도도 높았다. 바로 이 점이 연구에서 중요하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외적 통제 수단은 성적이다. 우수생 명단이나 상장 같은 다른 수단이 여기에 덧붙기도 한다. 교육자들은 성적이야말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수단이라고 믿는다.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제자 칼 벤 웨어와 진행했던 학습 실험에서도 나도 성적을 동기부여 요소에 포함시킨 적이 있다. 우리는 먼저 대학생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뇌신경학 분야의 까다로운 내용을 3시간 동안 공부하게 했다. A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3시간 후 시험을 쳐서 학습을 평가한다고 했고 B 집단에게는 그 내용을 남들에게 가르치게 될 거라고 했다.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학습은 심하게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반면 남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하는 정보학습은 흥미로운 도전이 될 거라고 가정했다. 3시간이 지난 후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내면의 동기를 측정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험을 보기 위해 학습했던 학생들의 내면의 동기가 더 낮게 나왔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실제로 학습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두 집단 모두 시험을 치르게 했다. B 집단 피험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이다.
시험을 치러보니 가르치기 위해 학습했던 학생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 학습한 학생들보다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이 훨씬 높았다. 시험으로 학습 동기를 북돋겠다고 했던 선한 의도가 오히려 학습 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클라크 대학 교수인 라이언은 웬디 그로닉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초등학생들을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학년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두 문단씩 읽게 했다. A 집단에는 읽은 내용에 대해 시험을 치러 평가를 할 거라고 했고 B 집단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읽으라고만 했다. 결과는 역시나 같았다. A 집단보다 B 집단 학생들이 개념 이해 수준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뛰어난 암기 실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예상하게 되면 정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암기에 집중하게 되어 개념 이해가 뒤떨어진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유형이 단순한 암기인지 아니면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인지에 따라 학습 환경을 달리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연구를 마무리할 즈음 한층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텍스트 읽기 실험을 치르고 일주일 후 한 어른을 초등학교에 방문하게 해 학생들에게 텍스트 내용을 질문하게 했다. 일주일이 지났으니 당연히 학생들은 모두 실험 당시보다 기억 못하는 내용이 많았다. 시험을 예상하고 학습했던 학생들이 잊어버린 내용이 놀랍게도 훨씬 많았다. 시험을 보기 위해 암기한 내용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시험이 끝나자마자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대학생이건 초등학생이건 시험 평가 전략은 길게 보면 학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에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해서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학교에서 경험한 압박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인이 되었다고 여겨온 일본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젊은 교육 심리학자 마사하루 가게는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우리 연구 결과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얻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면서 A 집단에게는 시험 결과가 성적에 반영된다고 했고 B 집단에게는 시험이 개인 학습 성취도를 확인할 뿐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습 동기를 심어주려고 평가 시험을 치른 A 집단은 내면의 동기가 훨씬 낮아졌고 시험 성적 또한 B 집단에 비해 낮았다. 일본 사회에서도 압박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최소화하는 것이 학습에 유리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마찬가지인 듯하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적 통제보다는 내면의 동기부여가 훨씬 더 학습 동기를 북돋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행동의 다른 특성들은 어떨까? 앞에서 소개했던 한계 설정 실험을 떠올려보자. 자율성의 한계를 정해놓고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렸던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한계를 설정했던 아이들에 비해 내면의 동기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실험이다. 이 연구에는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심리학자 테레사 에머바일의 방법론을 적용해 아이들이 그림의 수준을 평가했다. 두 집단 아이들의 그림을 뒤섞어 놓고 평가자 6명에게 창의성과 기법을 나누어 평가하게 하고 두 점수를 합해 최종 평가 점수를 냈다. 평가가 끝난 후에 연구자들은 다시 본래의 집단대로 그림을 나누고 평균 점수를 내보았다. 그러자 자율성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했던 아이들의 그림이 통제당했던 아이들의 그림보다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색을 쓰고 독특한 그림을 그렸으며 소재도 가지각색이었다.
로버트 헨리의 주장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내면의 동기가 부여된 사람은 그리기 경험을 한 차원 높은 것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진정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게 나왔다. 동기부여가 내면에서 비롯하지 않고 외적 보상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문제 해결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며 직관과 창의성이 중요한 활동에서는 통제가 동기부여 전략이 될 때면 한결같이 수행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도 많다. 외적 통제가 행동의 이유가 될 때는 그 행동을 즐길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다. 물론 보상과 통제가 과제를 수행하는 속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과제가 단순할 때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때 특히 그렇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과를 올린다고 해도 개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테면 보상을 받는 일만 하려 들거나 자칫 태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하든 보상으로는 일과 조직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끌어낼 수가 없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 내면의 동기가 부여된 행동은 바깥으로부터 통제되는 행동과 견주어 보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 내면의 동기부여는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창의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통제는 내면의 동기부여나 행동에 대한 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창의성과 개념에 대한 이해력,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도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점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겠지만 보상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라. 지금껏 지나치게 통제하며 특히 외적 보상을 동원하면 내면의 동기와 실행력이 훼손된다고 했지만 보상을 비롯한 통제 수단도 동기를 부여하기는 한다. 외적 보상을 얻고 처벌을 피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필요한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과 통제에 기대어 동기를 부여하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통제하기 위해 일단 보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쉽사리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금전적 보상을 얻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행동은 보상을 주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그래도 괜찮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상을 주지 않아도 같은 행동을 오랫동안 계속하길 바란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로 했다고 치자. 보상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겠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운동하던 사람은 보상이 없어지면 운동을 그만둘 공산이 크다. 성적표에 수를 받아올 때마다 아이에게 1달러씩 주는 경우는 어떨까? 보상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하길 기대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프로스펙트 파크 동물원의 물개들도 먹이통이 사라지자 지느러미 박수를 그만두지 않았던가. 둘째, 보상에 집중하게 된 사람들은 보상을 더 빨리, 더 쉽게 얻을 방법을 찾게 된다. 그 빠르고 쉬운 길은 대부분 우리가 권장하고 싶은 방향이 아니다. 연신 시계를 쳐다보며 제일 쉬운 곡만 연주하던 위자를 떠올려보자. 속임수로 고객의 뒤통수를 친 보험 설계사는 또 어떠한가? 나도 어린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인데 선생님께서 교실 뒤쪽 책꽂이에 있는 학급 문고를 소개해 주셨다. 도서관처럼 이름을 적고 책을 빌려가는 방식이었다. 꼬마들의 독서열을 북돋고 싶었던 선생님은 책을 제일 많이 읽은 학생에게 학년 말에 상을 주겠다고 하셨다. 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학년 말도 까마득히 멀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상을 받기로 작정했다. 상뿐만 아니라 책을 제일 많이 읽은 학생이라는 명예도 탐났다. 나는 책을 실제로 읽은 사람이 아니라
제일 많이 빌려간 사람이 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꾸준히 책을 빌리기 시작했다. 사실 그중 몇 권이나 읽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빌린 권수에는 훨씬 못 미쳤다. 학년 말에 마침내 상으로 크레용 한 상자를 받았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크레용은 훌륭한 상품이었지만 오래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독서를 즐길 수 있었던 기회도 같이 사라졌다. 어떻게 내 얕은 꾀가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이 경험을 털어놓은 지금 어쩐지 양심은 집에 두고 다니는 보험 설계사가 된 기분이 든다. 크레용 한 상자에 양심을 팔아먹은 것만 같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도덕이나 양심에 대해 얼마나 알았겠는가. 도덕적 사고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할 수 있는 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학급 문고, 경험이 떠오르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다. 예를 들어 한 피자 업체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포인트를 쌓으면 공짜 피자를 주는 이벤트를 짰다.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그 이벤트에는 책보다는 피자가 더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었다. 선생님들은 그 이벤트가 학생들의 독서열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했다고 분석했다. 학생들은 공짜 피자를 먹기 위해 필요한 일을 기꺼이 했다. 건성으로 읽거나 아니면 아예 읽지도 않은 책을 읽었다고 했다. 피자 때문에 책을 읽었다고 해도 공짜 피자가 사라진 뒤에서도 독서열이 불타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그 자체로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는 활동에 동기를 부여한다며 보상을 동원했다는 데 있다. 어린 시절의 초등학교 선생님은 독서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대신 한 시절을 풍부했던 오류투성이 동기부여 이론을 도입하고 말았다. 선생님은 옳은 일을 했다며 스스로 으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유대인 양복점 주인의 지혜를 배워야 했다. 직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날마다 일어난다. 이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바로 품질관리다. 생산량이 많으면 그에 맞춰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생산량이야 급증하겠지만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진다. 그 대책으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원칙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든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킨다. 사람들은 규칙을 요리조리 피하는데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최단거리를 찾아낸다. 정크 본드의 황제라 불리며 1980년대를 풍미하다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구속된 마이클 밀켄이 대표적인 예다. 밀켄 이야기는 물론 흔한 일은 아니다. 그보다 좀 더 흔한 사례로 최근에 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어느 출판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기업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회사에서는 늘 손익계산서가 중요한 법이다. 따라서 그 출판사에서는 각 부서의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연말에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여금은 돈도 돈이지만 자존심 문제이기도 했다. 연말이 가까워오자 모든 편집자들이 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음 해까지 기다렸다 내는 것이 좋았을 책들까지 마구 쏟아냈다. 숫자로 표시된 성과가 중요했던 그들은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창의성과 자원을 모두 쏟아부었다. 누가 봐도 효율적이기는커녕 회사에도 손해만 끼칠 결정이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이라는 요소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도 남았다. 고전적 의미의 당근과 채찍. 경영자들은 성과 보상제를 숭배한다. 이른바 고전적 의미의 당근과 채찍이다. 20세기 초에 과학적 경영 기법을 도입한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도 성과급을 경영의 중심 요소로 삼았다. 일꾼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동안 철제봉을 몇 개나 만드는지 헤아려 그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다음날 더 열심히 움직이면 된다. 판매 성과급도 성과보상제와 같은 개념이다.
오늘날 깔끔하게 차려입은 상점 점원들이 자기 보수를 챙기는 방법은 20세기 초에 건장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철제 봉을 만들어 쌓았던 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소프트웨어나 자동차를 많이 팔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보험 증서를 많이 팔아치워야 보수가 많아진다. 이런 기업 세계에서 성과급의 최고봉은 아마도 스톡옵션일 것이다. 이 동기부여 수단 뒤에는 숨은 논리는 돈이 말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받고 싶어하니 상황만 잘 맞춘다면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성과급 방식의 효율성에는 어쩐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분명 동기부여 효과가 조금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정석보다는 지름길을 찾고 그러다 보면 내면의 동기도 훼손되고 만다. 일 자체보다는 일의 결과로 얻는 보상에만 눈을 돌리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창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로 이루어진다. 기업이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깊은 성찰과 긴 안목인데도 경영자들은 정작 일에 대한 열정이나 회사에 대한 헌신을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두둑한 성과급만을 당근처럼 흔들어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돈은 현대 경제 체제에서는 핵심적인 교환 수단이니 금전을 지급하는 보상 방식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똑같이 금전적 보상을 준다고 해도 더 좋은 길과 나쁜 길은 있다. 좋은 길은 보상을 동기부여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보상은 노동계약의 일부이며 보상이 없다면 직원을 구할 수도 없다. 하지만 보상을 직원을 채용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이는 잘된 일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의 표시 정도로 그쳐야 한다. 보상이 그 이상의 동기부여 도구로 사용되면 앞서 보았듯 출판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 높아진다. 아이들은 선물을 좋아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면서 착한 행동을 했으니 주는 거라고 강조하지 않고 동기를 부여할 수단으로도 삼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보상을 주면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공평성이다. 사람들은 보상이 기여에 상응하기를 바란다. 즉,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과 비교해 공평하기를 바란다. 조직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이 보상받아야 공평하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보상은 더 많이 일하고 더 크게 기여하라는 통제적인 동기부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보상을 줄 때는 동기부여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저 업무 환경의 한 가지 요소로만 활용해야 공평성을 기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보상의 부정적인 효과는 한결 줄어들 것이다.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서라. 자율은 인간의 삶을 바꾼다. 1989년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몇 차례 불가리아 내각의 자문 역할을 한 적이 있다. 가난하고 침체되어 있던 불가리아의 국민들은 심각한 의욕부진에 빠져 있었다. 사회 전체가 절망에 빠진 듯 했다. 국민들 대부분이 안 하면 안 되는 일 정도만 했다. 그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의 생산 부문에서 일했지만 건설적으로 일에 몰두하지는 못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이 바라는 결과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불가리아에는 아예 그 연관관계가 없었다. 생산적으로 일을 하든 안 하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도 없었다. 국가가 소유한 어느 제조업체를 방문했던 어느 오후의 일이다. 사장이 직접 통역사 줄리언 유스노프, 체제가 바뀐 지금 그는 경영 컨설턴트로 변신했다. 와 나를 안내했다. 널찍한 작업장으로 들어서니 선반, 드릴, 프레스 등 금속 가공 기계 10여 대가 눈에 들어왔다.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가롭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몇몇은 사장 일행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느릿느릿 기계로 돌아왔지만 대부분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노동자들은 물론 모든 불가리아 국민들에게 노동은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급여를 더 받는 것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일자리를 잃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노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 춥고 냄새나는 작업장에서 기계를 돌려 별 필요도 없는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즐거울 리가 없었다. 작업을 하고 싶은 내면의 동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더 나아가 외적 보상도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급여 자체가 쥐꼬리만한 수준인데다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업무 성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없었다. 그런 노동자들을 왜 해고하지 않을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일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쥐꼬리만 하다고는 하지만 월급은 보장된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사장은 월급을 주는 척하고 우리는 일하는 척한다고 농담을 하곤 했다. 몇 년 전에 라이언이 중국에 간 적이 있다. 그가 공장을 방문해서 본 광경도 내가 불가리아에서 보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부품을 모아 정리하고 다시 배분하는 부서에서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본 후 라이언이 관리자에게 말했다. 3사람만 있어도 충분해 보이는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서로 방해만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관리자는 오히려 반문했다고 한다. 그야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주의 국가의 계획경제 체제는 노동자의 동기부여라는 면에서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이들이 노동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취하는 접근법은 자본주의 체제에 견주어 보면 크게 뒤떨어진다. 문제는 중앙계획경제에는 동기부여의 기본 요소가 없다는 데 있다. 행동과 결과가 의미 있게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동기를 부여하려면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나타날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관계는 경제, 체제, 조직, 1:1 상호작용의 차원 등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난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다. 원하는 결과는 내면의 만족감일 수도 있고 외적 보상일 수도 있다. 자기가 원하는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행동의 동기를 얻지 못한다. 불가리아에서 부족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생산적인 행동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리라고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적 소유와 시장이라는 요소를 통해 그 연관관계를 확보했다. 이때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이 효율성이다. 우리는 인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외적 보상을 사용한다. 행동과 외적 보상의 연관관계는 우리 체제를 떠받치는 기본 토대이며 그것은 이미 구성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앞장에서도 보았듯 이 체제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홍콩의 경제학자 헨리 우는 우리 체제가 동유럽의 중앙계획경제체제에 비해 인적 자원을 훨씬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불가리아와 미국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웠던 점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행동, 결과, 연관관계가 없다면 생산적인 행동의 동기는 부여되지 않는다. 둘째, 하지만 연관관계란 양날의 칼과 같아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압박하는 행동, 결과, 연관관계를 비롯해 통제는 동기부여의 한 가지 형태다. 그리고 외적 보상이라는 장치는 성공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제를 허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부정적 결과가 뒤따른다. 소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만든 중앙계획경제체제가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 중앙계획경제가 실패한 것은 통제에 대해 비효율적으로 접근했고
체제의 속성 자체가 강압적인 전체주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험에서 드러났듯이 통제 자체가 어느 정도는 소외를 빚지만 통제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목표를 잃고 부유하는 무서운 결과로 이루어진다. 요즘은 행동, 결과, 연관 관계가 통제라는 명목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실험을 통해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실험의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희망적인 대목인지도 모른다.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상을 주었던 부모들이 자녀를 더 잘 키웠다. 관리자나 교사, 운동부 코치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내면의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 미국의 기업인들은 직원들이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 또 외적 보상을 동원해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상은 그저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기업에도 직원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외부 요인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통제 수단으로 강조되지는 않는다. 이 점은 정책 수립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체제와 조직과 개인이 동기를 부여받는 방식이 자율성을 키워주는 방식과 통제를 가하는 방식 모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해할 때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독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과 주정부, 지방정부,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의사결정은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진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정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인간의 삶도 함께 달라질 것이다. 네, 오늘은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인간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했을 때 동기부여가 향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직접 진짜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